이제 공급 시기라는 걸 볼게요. 이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일자예요. 이날이 이 신고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신고 기간 안에 같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에서는 작성 일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실계할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입력하는 날짜가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며칠이라고 쓰는 거 있죠? 그 날짜가 회계상 거래가 있는데 회계상 거래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일치한 회계상 거래가 있으면 그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 외에 회계상 거래는 일반 전표에 쓰는 거고, 계약금 받는 거 일반 전표에 쓰고, 물건 넘겨줄 때에 매입 매출 전표에 쓰고, 잔금 받을 때 일반 전표에 쓰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될 때, 넘길 때에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도하면서 이동시킬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그 상대방이 이용 가능할 때.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때는 서로가 팔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날. 그게 우리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인데, 근데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적혀 있죠.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할부 판매라고 하면 단기 할부 판매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앞에 수식어 없으면. 장기 할부 판매는 여기 장기 할부 판매라고 앞에 수식어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이제 회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세법에서 장기 할부라고 말하는 건 그냥 1년 보호기한 총률 이런 거 필요 없이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면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럼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 경우는 인도될 때 딱 한 번. 자, 예를 들면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10개월 할부를 하면, 매달 받기로 해서 10개월 할부를 하면 단기 할부니까 인도할 때 한 번이 공급 시기고, 36개월 할부를 해서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했으면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할부 판매면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이라 그랬죠. 근데 인도할 때에 한 번이기 때문에 3,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물건 넘기면서 10개월 할부를 하더라도 한 번에 보내주고 끝내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우리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전력처럼 구획을 못 나누는 거, 이런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서로 3,600만 원짜리 36개월 할부했다라고 했을 때, 장기 할부 생각했을 때 그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언제 돈 주기로 했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죠? 계약서에 적혀 있겠지. 그래서 약정주일에 따르는 거예요. 계약서에 36번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그 36번이 전부 다 공급 시기로 세금계산서 100만 원짜리 36번 발행해 주는 거예요. 10개월 할부 때하고 36개월 할부 때하고 완전 다르죠. 10개월 할부는 인도할 때 3,600만 원짜리 한 번 발행하고 끝. 공급 시기가 한 번이라서. 36개월 할부는 100만 원씩 36번 발행해 주는 거예요. 서로 상황이 완전 틀리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도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줄게,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줄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잖아. 또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언제 줄게, 중도금 언제 줄게, 그것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건 약정주의 계약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날짜가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기한부 판매, 이거는 서로 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되면 그때 한 번이 공급 시기라는 거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앞에 가공계약에서 제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와 용역의 공급 보는 경우 했을 때 염색 공장 이야기 했었죠. 그때 재화의 공급이면 인도하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게 지금 이거예요.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간주 공급은 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사용되거나 소비될 텐데 폐업시 잔존재화 이건 이론 시험에 종종 질문하는데 폐업일에 속하는 달일의 말일이나 다음 달 이런 거 아니에요.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판 걸로 봐요. 그래서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무인 자판기는 좀 말은 안 되지만 자판기에서 돈 뺄 때. 자, 그리고 수출의 경우, 자, 얘도 기억해 둘게요. 동그라미니까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이라는 건 직수출을 말하는 거죠. 이 수출은 선적일이에요. 선적일이라는 건 배에 물건 싣는 날, 이날이 공급시기라서 이날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외화로 받아도 원화로 환가해 가지고 신고할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우리 매일 매출 전표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적일이 공급시기 기준이라서 이 날짜로 신고해야 돼서 이 날짜로 매일 매출 전표 써야 되거든. 그런데 3만 달러 받기로 했대. 그럼 얼마라고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이날 환율로 정해가지고 써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는 건데 요즘은 기적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선적일만 써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적혀 있죠.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기준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면 머리 다 했을 때 돈 줄 거잖아. 휴대폰 AS 막히면 휴대폰 다 고치면 돈 주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따라가는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이런 경우는 계약서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뭐 위 기준 적용 못할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 확정될 텐데, 자,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특수한 경우는 1번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예요. 자, 우리 임대료가 뭐죠? 임대료?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 받는 거잖아. 월세 같은 거. 그런데 앞에 간주자가 붙어서, 간주는 안 했는데 한글로 하는 걸 간주였잖아. 앞에 간주 공급하면서. 그죠? 그럼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면 억지 같아 보이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받으면 보증금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임대료 받았다고 간주해서 매출세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가면 공부하실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꽤 많아요.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이거 제출, 그 방금 제가 말한 서식을 제출하는 회사들은 그 건물이 우리 법인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안 쓰고 몇 층만 쓰고 뭐 다른 회사에 세내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옆에. 그러면 신고할 때 이것도 계산해서 내요. 그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받았다고 할 건데 실제 받은 게 아니죠. 또 월세를, 자, 이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이과세기간이 얼마간이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 1년. 1년 이상에 걸쳐서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한 방에 받으면 받았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개는 구간을 나누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이 그냥 1년에 4번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 12월 31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하면 그 다음 달 25일날 신고서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획을 못 나누니까 1년에 4번으로 찍고 있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용역의 공급에 대한 우리 공급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359페이지로 가서 자, 영세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0%의 세율이라는 뜻이에요. 영세율은 영세율은 0%의 세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가 적용이 되는 건데, 과세 사업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받는데 0%의 세액을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 0%의 세율이면 세액은 거래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0원이겠죠.
0%를 곱할 거니까.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 시간에 수입할 때도 이야기했던 소비지구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이 뭐냐?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죄송해요. 자, 딱 얘는 수출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죠.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 말하라면 그 대다수가 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회사 이야기하죠. 전부 다 원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휴대폰, 자동차,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제도예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 한이 모질할까봐 공장,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과세 사업자인데 공장이 1,000원에 물건을 팔면 과세 사업자니까 도매상한테 1,100원에 팔겠죠. 그리고 100원을 세무서에 줄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받아서 100원을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2,000원에 물건을 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는 2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200원의 매출세액을 받고 100원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 뺀 100원을 세무서에 내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장은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하고 도매상도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하죠. 이 납부한 거는 얘는 매출세액이 100원인데 매입세액이 0원이라서 100원을 납부한 거죠. 얘는 매출세액이 20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원이라서 100원을 납부한 거죠. 그런데 소매상이 물건을 3,000원에 팔아요. 얘도 사업자라서 200원을 돌려받을 건데 이 최종 소비자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한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무서가 200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매상은 과세사업자고 수출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0%를 부과를 해서 세액을 0원으로 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외국에 3,000원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매상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은 0원이죠. 그런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2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0원이 되니까 이 돈을 세무서는 이 200원을 환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 받았던 200원을 얘한테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죠. 세무서가 받았던 걸 얘한테 돌려주면서 사업자가 남긴 부가가치만 넘어가도록 세금은 전부 다 제거시키는 제도가 영세율 제도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럼 지금 2단계에서 0%라고 한 얘는 지금 직수출의 단계죠. 지금 2단계는 직수출이죠. 이거는 자, 그럼 이 영세율 제도라는 건 수출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자, 여기에서 좀 다시 좀 더 보면 자, 공장이 도매상한테 1,1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100원을 세무서에 내요. 도매상은 100원을 돌려받고 2,000원에 물건을 파는데 소매상이 나 수출할 건데 부가가치세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없이 영세율로 거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업자의 첫 번째 내국 거래까지는 영세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거예요. 그럼 수출한다는 증빙 서류를 주면 이 도매상은 이 소매상한테 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2,000원에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매상은 2,000원에 사왔으니까 3,000원에 그냥 부가가치세 이용하면 최종 소비자한테 외국한테 3,000원에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때 단계에서 보면 이 소매상은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을 안 받았잖아. 그런데 공장한테 100원 주고 산 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원에 대해서 세무서는 이 100원을 환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받았던 100원을 얘한테 돌려주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직수출로 0원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실기를 할 챕터에서 필요한 영세율은 이 영세율이에요. 이 두 개. 직접 수출할 때 하고 수출하는 업자가 물건을 사올 때 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부가가치세가 2억이라 그러면 얘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제거해 주거나 혹은 증빙을 못하면 빨리 환급시켜주는 조기환급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돈 쓰고 나면 다음 달 25일날 신고 기간 아닌데도 조기환급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방금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증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또 용어, 우리 실기를 위한 용어를 조금 더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회사는 과세사업자겠죠.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만 해당 사항이지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외국 회사에 물건을 수출을 하는데, 자, 물건 수출할 때 돈 받고 물건 줘야 될까요? 물건 보내고 돈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수출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죠. 저는 하늘에 조점 나도 돈 안 주면 물건 안 줄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외국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팔아? 돈 안 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돈 안 주고 물건 가져가는 사람 못 찾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찾아?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외국 사람도 돈 받고 제가 물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서로 돈 먼저 물건 먼저 그러면 영원히 거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자, 외국 회사에서 자, 우리 상식, 외국에서하고 거래할 때 물건 사는 사람 나라에서 거래를 할까요? 물건 파는 사람 나라에서 거래할까요? 한국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한국 사람은 왜 물건 파는 사람의 나라에서 거래한다고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물건을 눈으로 보고 선점하려고 찍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TV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건 사는 사람의 국가에서 거래를 많이 해요. 왜 물건 사는 사람의 국가에서 거래를 많이 하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지불을 보증해 줄 은행이 파는 사람의 국가가 아니고 사는 사람의 국가에 있다는 거. 사는 사람이 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는 사람의 국가에서 주로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TV에서 계속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물건 보고 사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가 이 외국 회사가 그럼 자기 주 거래 은행에서 이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지불 보증을 해줄 테니 넘어오래. 그러면 뭐 이 외국 회사는 자기 그 주 거래 은행에 돈을 넣어두든 아니면 신용 조건으로 어떻게 해주든 얘가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배 물건 싣고 선적한 증빙만 날리면 알아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둔다면 나는 믿을 수가 있겠죠. 은행을 믿는 거니까. 그럼 이 외국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LC 구자라는 걸 터요. LC 구자를. 그럼 이 LC 구자를 트면 나는 이제 이걸 믿고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물건 수출하기로 한 물건 만드는 원재료에 부담이 되어서 나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과세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면서 영세율로 달라고 내가 지금 수출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외국 회사가 너가 수출하는지 증빙을 줘야지. 나는 무조건 너가 누군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10%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너가 수출한다면 증빙을 줘야 되지. 그게 아니면 내가 대신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한테 수출한다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수출한다는 증빙을 요구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LC구자를 또 터요. 그럼 LC구자를 트면 이 외국 회사가 우리 회사에 즉 얘는 제가 표현을 못해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로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으로 뭘 보내주냐면 이때 수출 신용장을 보내주게 돼요. 수출 신용장을 우리 회사로 보내줘요. 우리 회사를 해서 나의 주거래은행으로 이걸 관세자 사무소나 거기서는 원신용장, 본신용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다 줄여서 신용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LC라는 게 레터 크레딧 신용장의 약자예요, 사실. 그럼 외국 회사가 지불 보증 서식을 수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그러면 수출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그 다음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저한테 뭘 발행해 주냐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 내국 신용장의 영어 약자가 로컬 LC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장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불 보증을 서줘야 돼요. 은행이. 근데 내가 나의 주거래은행과 지불 보증을 설 만큼 신용도가 두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은행한테 내가 구매한다는 신용장 보지 않았니? 그럼 너네 은행장이나 외국한 은행장 이름으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그럼 우리나라 사업자는 우리 회사한테 이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서 0%로 물건을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한테 제시하면 수출한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나한테 영세율로 준 애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걸 인해서 영세율로 줬어요라고 같이 신고하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기에서 이 글자가 나오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 영세율 하기 위한 증빙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은 일단 과세 사업자에 되지, 면세 사업자는 0%,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물건을 다 0%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는 건 10%, 수출하는 것만 0% 이렇게 하는 철저한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고, 영세율 사업자는 지금 위에서 매입세 공제 받았죠.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도 매입세 환급 받았잖아. 앞에 납부되었던 거 다 돌려받는 행동을 했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면세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우리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앞에 썼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가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방금 제가 말했던 두 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면세 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면세. 자, 영세율과 면세는 완전 다른 제도예요. 이 면세는 면세점의 면세가 아니고, 얘는 매출세액 면제라는 뜻의 면세예요. 매출세액 면제라는 뜻의 면세예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받지 말라는 항목인 거예요. 그럼 어떤 항목에 얘를 받지 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 게 죄송해요. 먼저 하는 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우리 앞 시간에 부가가치세 특징에서 물세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이 부담률이 높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 능력이 작으면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받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땅은 건물이라는 부가가치 요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땅은 닳아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주인만 바뀌겠네. 주인만 바뀌면서 계속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거는 어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면세제도는 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지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를. 자, 그럼 이 면세를 가지고 조금 보면, 면세를 가지고 보면, 공장이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얘가 1,000원에 100원. 그래서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해요. 다음 도매상이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얘는 100원을 환급을 받고 2,000원에 팔고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하겠죠. 얘가 2,000원에 판 이유는 이 100원 돌려받을 거니까 1,000원에 산 거라서 1,000원 남기기 위해 2,000원 판 거예요. 그런데 소매상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인 애는 이 도매상이 면세 사업자한테 200원 받을 필요 있나요? 지금 파는 사람이 과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죠. 과세 사업자는 얘가 누구든지 간에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죠? 항상 기준은 파는 사람 기준이지 돌려 못 받는 건 지사적인 거.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2,200원에 팔아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거래 징수에 의무가 없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따지는 거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 나한테 이런 표현 쓰죠. 자, 그럼 소매상 입장에서는 2,200원에 샀는데 이 소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못 받는 물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가 창출 안 하죠. 그런 사업자라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집이든 꽃집이든 정육점이든 전부 다 면세품인데 방금 제가 말한 잠시 후에 한번 더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엔 자동차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피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과세품이에요. 사올 때 부가세 줘. 안 줄 수 없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매출이라고 창출해내는 건 부가세가 없는 매출만 하거든. 쓰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고기 팔아서 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세무서하고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그냥 화살표 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2,200원에 산 거죠, 그냥.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는 1,000원 남길 거면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든 과세 사업자는 똑같이 1,000원 남겨야지. 그럼 3,200원에 팔 거라는 거예요. 3,200원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시죠? 2,200원에 샀는데 1,000원 남기려면 3,200원에 팔아야 남기지. 못 돌려받으니까 200원. 근데 부가가치세를 못 받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3,200원에 물건을 샀어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얘 때문에 얘가 뭔가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면세사업자는 1,000원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방금 자동차 가격, 컴퓨터 가격, 전화 가격, 무슨 가격 하는데 그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꽃 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는 그 금액만큼 자기의 원가인 거예요. 부수익이. 그럼 얘는 손해본 게 없고 그럼 제일 손해본 게 누굴까? 최종 소비자는 득을 봤어요. 과세 사업자만 있을 때는 3,300원을 샀었잖아. 근데 면세 사업자가 한 명이 짠 하고 끼니까 3,200원을 쓰죠. 봤더니 사업자는 똑같이 1,000원씩 남겼는데 세무서가 200원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면세제도인 거예요. 세무서가 앞에 받았던 200원을 돌려주진 않지만 과세 사업자 단계 것만 전가가 되는 거죠. 최종 소비 완전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완전히 돌려주면서 제거해버렸잖아. 3,000원 만들어버렸죠. 얘는 이 앞단계까지 만약에 얘도 면세사업자였다면 얘는 3,100원에 샀쓰게 돼요. 전부 다 면세사업자였다면 최종 소비자는 3,000원에 샀쓰게 되는 게 면세제도의 특징인 거예요. 한마디로 과세사업자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국가가 징수해 가는데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게 사라지는 형태가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세제도를 쓰는 이유가 최종 소비자하고 밀접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이나 이런 정책적 목적인 것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쓰는데,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에 이 면세 항목들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럼 이 항목들을 왜 기억을 하냐면 우리가 과세거래냐 면세거래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과세거래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럼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면세 항목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나온 적이 없으면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기초생활 필수품 적혀 있는데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이나 근데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인데 이 두 개를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식용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면세예요. 그런데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근데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면세를 해줘요. 지금 이 면세 항목은 처음 제정한 게 언제냐면 1977년도예요. 1977년도에 우유에 초콜릿을 타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을 타는 그런 가공행위를 한 초코우유나 바나나 우유는 과세품인 거고 흰우유는 면세품이었던 거예요. 또 단순 2차 가공까지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콩은 면세인데 그런데 우리 두부는 그럼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시절에 두부는 서민들의 식량으로 많이 썼잖아. 그래서 두부까지는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가면 판두부는 면세, 팩에 들어가 있는 두부는 과세예요. 또 김치도 양념하고 우리가 가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마트에 그 위생팩에 담아주는 김치는 면세고 셔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뭐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과세예요. 그게 이제 가공 정도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 가지고 생각할게. 자, 그래서 자, 꽃집은 면세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꽃이 면세라서.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실기하면 화환을 많이 거래처에 보냈고요. 그럼 면세 사업자한테 또 정육점도 그래서 면세 사업자예요. 거래처에 갈비 세트를 많이 보낼 거예요. 또 쌀집도 면세예요. 우리 지금 구내식당에 쌀 살 거예요. 시험에서. 또 우리 과일 가게도 면세 사업자예요.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잖아. 그래서 거래처나 직원한테 과일 바구니 보낼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 물은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고 생수는 우리 그 생수통에 있는 건 과세예요. 수돗물이 면세인 거고 연탄 뭐 그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 요즘 없으시죠? 그죠? 저도 90년대 중후반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연탄 보일러 안 뗐어요. TV 켤 때마다 연탄가스에 사람 죽는 뉴스만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뗐는데 진짜 아줌마가 보일러 간 터진다고 한 번씩 느낄래? 그럼 내가 뺐어요. 밤에 잘 때 무서워서. 근데 이 연탄 아직도 연탄 난방을 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부담되겠죠. 그래서 얘를 면세한 거예요. 또 여객 운송 용역 이건 우리 기초적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자, 기초 이동선이 어디까지냐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리고 몇 년 전에 바뀐 게 일반 고속버스까지도 면세가 됐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남터미널에서 타면 과세고 남부터미널에서 타면 면세라 그랬었는데 그런데 시외버스나 일반 고속버스나 차이가 없잖아 거의. 그래서 우등고속이나 프리미엄 버스는 과세고 일반 고속까지는 면세예요. 본인 곰곰이 생각해봐. 일반 고속버스 타본 적이 언제인지 이제 타면 그게 다 우등이죠. 그러니까 일반 고속까지는 면세예요.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괜히 피하게 되죠. 예약할 때 인원수 45명 돼 있으면 일단 걱정하잖아. 그렇게 걱정하다가 어쩌다 한번 타면 진짜 불편함을 느껴요. 자, 그럼 항공기, KTX, 택시 이런 것들은 과세라는 거예요.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성 생리처리위생용품 이것도 많이 쓰죠. 근데 우리 인터넷도 보면은 그거 없어가지고 힘든 애들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로 하는 거고, 토지의 공급은 임대는 원래 과세예요. 부동산 임대니까 땅 빌려주는 건 과세예요. 그런데 주택을 빌려주는 거 집은 면세예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적혀 있죠. 면세 항목에. 얘가 뭐냐면 집 앞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월세로 했는데 집은 면세고 집 앞마당은 과세인 거 이상하잖아. 근데 앞마당이 너무 클까봐 법이 정해놨어요. 집 연면적, 바닥에 붙어있는 면적에 수도권은 5배,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까지 앞마당으로 인정해줄게. 크죠? 5배면. 자, 그리고 자, 아래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의료보건 영역,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치료 목적이나 이런 건 면제받아야 되지만 자기 외모의 미용 목적으로 고부가가치 자기 외모를 가공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 고부가가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쌍꺼풀 수술도 쌍꺼풀이 각막을 찔러서 치료 목적으로 진단받은 거는 면세고 그냥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거는 과세인 거예요. 또 애완동물의 치료 행위는 과세예요. 기초 아니잖아. 그런데 가축의 의료 행위는 면세예요. 애완동물과 가축 똑같은 느낌 안 들죠? 그죠? 애완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교육 영역, 학원은 면세예요. 원칙으로 학원은 면세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 학원하고 우리 춤추는 학원이 있죠. 무도학원. 이 두 개는 과세예요. 다음 서점은 면세예요. 도서가 면세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물원, 식물원, 아마추어 야구라든지 대학 농구라든지 이런 건 면세예요. 프로야구는 과세고. 자,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자, 얘 기억해 두세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나중에 은행한테 혹은 나중에 학원한테 봉고차를 사요. 그럼 자동차는 과세품이 많지만 학원이나 은행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건 팔면서 부가가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안 줬으니까 면세 사업자한테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형태도 같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외 기타 재화에 관련된 거는 관심 있으신 분이 좀 더 들여다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한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면세 포기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면세 포기를 아무나 못하냐면 면세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를 위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소비자 신경 안 쓰고 면세 적용 안 할래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시행령으로 보시면 면세 포기 적용 대상 되는 게 영세율 적용 대상 되는 거, 수출하는 거 혹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거, 이거 우리하고 관련 없어 보이죠?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책 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칸도 많은데 왜 안 썼지? 자,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면세 포기 신청자가 다시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면세 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돼요. 한마디로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3년을 기억하세요. 이론에서 자주 물어봐요. 면세 포기자가 면세를 재적용받으려면 3년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3년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같이 이제 1시간 반 하고 나서 자와 실기 부분을 볼 거니까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반전표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 몰라도 일반전표 분계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잘 알아도 일반전표 못하면 합격은 힘들어요. 정말 너무 저렴한 느낌인데 표현이 전표임력 아주 중요해요.